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아니 그 100세 이상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보험에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처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그리 특별한 단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남은 여생이 어느덧 살아온 날만큼의 육박하는 시대가 다가온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후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부 강의 주제인 준비 안 된 100세 시대 축복 아닌 재앙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술 발달이 되면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런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100세 시대 아니면 100세 이상 시대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60세만 넘어도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기대 수명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런데 무려 30년 전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돈이 없는 나의 노후. 되게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는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노후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랑 건강이 만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고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정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추세를 보게 되면은 30대 이상 복립하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두 가지를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중, 삼중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마처 세대 아니면은 뭐 셀프 부양 시대 뭐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자식에게는 이제 저희가 나의 노후를 부양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볼게요. 보면은 부모 부양 의식의 변화를 봤더니 그럼 과연 부모를 누가 부양을 해야 되나? 예전에는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보시게 되는데 2002년도만 해도요. 정말 20년 전만 해도 70% 이상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위에 보시게 되면은 26.7%만 가족 또는 이 자녀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반면에 2002년에 지금 19.7%로 되어 있는 게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점점 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라고 대답을 하는 수가 2018년도 위에 54%로 점점 늘어났어요. 개인적으로
자녀가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사회가 100%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참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가계 은퇴 준비 현황을 좀 봤는데요. 전체 퇴직자 중에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을 봤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퇴직자 중에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을 봤더니 2016년도에는 38.5%였는데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2021년도에도 47.8%로 일단 전체적으로 퇴직자 중에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상향선을 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퇴직을 내가 원치 않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의견 아니면 회사에서 뭐 권고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퇴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이 바로 노후를 맞이하지 않나, 그런 현실을 이 표를 보고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퇴 준비를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 중요한 영역을 좀 분류를 해봤어요. 영역별 은퇴 준비 수준 분포를 봤더니 재무, 그리고 건강, 활동, 관계가 있는데요. 재무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도 돈이죠. 왜냐하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일정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쓸 수 있는 금전적인 조건이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재무에 관련된 게 또 영역별의 중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 당연히 나이 들어서 당연히 아프고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은 은퇴 후에 뭐 개인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하고 다닐 거야 이런 계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 그리고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관계 유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꼽아서 준비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50.5%가 위험 수위고요. 그리고 27.8%가 주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기만 해도 80% 이상이 이미 재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지금 빨간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건강 관련된 거, 여가 생활이 필요한 활동, 누구 친구를 만나거나 뭐 가족들을 만나거나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금전적인 재무 영역이 위험 수위다 보다 보니까 건강 활동 관계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양호한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은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표를 보고 좀 직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할까? 왜 더 점점 어려워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돈 버는 시간과 쓰는 시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시간은 일단 정해져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표로 봤을 때 돈 버는 시간을 30세부터 은퇴 시기 60세까지라고 예시를 들긴 했지만 점점 여기에 있는 돈 버는 시기가 늦춰지는 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첫 직장에 다니는 연령대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길게 하다 보니까 처음 돈을 버는 시기조차도 늦춰졌어요. 그런데 은퇴 시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은퇴 시기도 좀 빨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시간은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90세, 100세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 60세 이후부터 내가 돈 버는 시간에서 모았던 돈을 이 시기에 써야 되는데 돈 버는 시간은 30년인데요. 나중에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 돈 쓰는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돈을 버는 시기에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쓰는 시기가 100세,
11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60년, 70년, 80년 이상을 내가 그 생활비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개입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돈 버는 시간은 짧고 돈 쓰는 시간이 이렇게 점점 개입이 길어지는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어려운 지금이더라도 소액이라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국민연금, 늘어나는 의료비 또 볼 텐데요. 제가 계속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현실을 빨리 직시를 하셔야지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치화돼서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 지금 되게 어렵다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소득 대체율 그리고 보험료율 쉽게 얘기하자면 소득 대체율은 내 수입의 몇 프로를 띄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 대체율을 보는 거고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소득 대체율을 40%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평균 월급이 뭐 300이었다고 하면은 300에 40%에서 120만 원 연금으로 받는다고 치는데 지금 보험료율이 9%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현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54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의 아랫세대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연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소진 시기나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만약에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2073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뭐 소득 대체율을 조금 더 낮추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높이게 되면은 내가 보험료를 정말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다 100% 책임져야 된다.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에 지출되는 금액 중에 의료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거나 다시 고쳐서 써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평생 의료비를 거의 65세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에 평생 의료비를 또 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70세, 80세 이때 노후 지출이 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뭐 평생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쓰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65세에서 이상 됐을 때 그 지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노후, 나의 은퇴 시기에 맞물려져 있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과 늘어나는 의료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했을 때 문제를 또 한번 짚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서 은퇴 후 사실은 내가 계획지도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다른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은퇴 자금 퇴직금으로 받은 걸로 뭐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내 생활비나 아니면은 은퇴 자금 후에 노후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몇 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단절 시기에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사실은 우리가 2층 보장으로 나중에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사회적 이제 2차적인 보장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은퇴 시기랑 맞물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퇴직연금을 내 생활비나 아니면은 2차적으로 내가 뭐 창업을 한다거나 다른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만 이럴까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한번 봤어요. 행복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의 격차를 좀 봤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지금 옛날 자료긴 한데 83.1세이고요. 행복 수명이
74.6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는 수명이 83세인데 행복한 수명은 74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9년 정도는 불행하게 힘들게 하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를 볼게요.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영국을 보게 되면은 여기 중에도 독일이나 미국, 영국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복지나 이런 사회, 뭐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기대 수명과 행복 수명의 격차가 4년대밖에 안 돼요. 그냥 거의 저희 나라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행복 수명도 기대 수명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참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일어나는 이유, 어떤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럴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가 은퇴 후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예요. 준비가 되지도 않았지만 막상 그냥 생각만 했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금액이 얼마 필요할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재무적인 의사결정이 있대요. 그런데 두 분 다 같이 살아갈 거면 두 분 다 각자의 나의 노후 자금을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적인 의사결정도 사실은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비와 장기 간병비가 준비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평생 의료비를 이제 노후 65세 이상 됐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료비랑 장기 간병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를 맞바꾼다. 지금 현실이 이렇죠. 지금 자녀분들 독립하지 못한 자녀분들을 같이 사는 세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노후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뭐 가게를 차려준다거나 아니면 독립할 수 있는 뭐 비용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실상 나의 노후를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이게 이런 의식이 조금 변화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 부모님들의 이런 의식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식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비중이 되게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식도 좀 바뀔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은퇴 준비는 돈 문제로만 여긴다라고 해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도 하지만 돈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해서 부부간 대화가 없다. 대화를 하셔야죠. 대화를 하셔야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노후를 살아낼지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7지를 다 보게 되면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정말 오래 살 거 알고요.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 100세 이상 시대가 되는 걸 알면서도 미처 준비 못하고 이 7가지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의 노후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은퇴 준비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데 재무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재무 상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가구 자산을 봤더니 부채가 지금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는 묶여져 있는 부동산, 실물 자산이 많아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산에 가계 부채가 거의 보면은 그 살고 있는 집에 뭐 대출금이나 이런 부채라 보시면 되는데 그걸 빼고 나면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구의 소득도 보면은 처분 가능한 소득이 지금 현재 6,762만 원이 소득 평균 소득인데 여기에 비소비 지출이 되는 뭐 세금이라든지 공적연금이라든지 뭐 무조건 빠져나가는 이자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처분 가능 소득이 5,482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구당의 평균 자산 현황을 좀 봤더니 지금 사실은 전체 자산 중에 실물 자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 자산은 얼마 되진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나중에 이 실물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노후에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가구당 평균 자산의 현황을 봤더니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이 많더라. 이게 지금 우리 나라의 평균 재무 상태의 분석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있는 집도 지금 뭐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금전화해서 나중에 길게 살아야 되는 내 노후를 부동산이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집이 있어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 집이 없으면 괜히 서러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변화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보다 중요한 게 오래 사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준비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에 그러면 자산 유형을 봤는데 이게 일단 30대 미만을 보시게 되면 실물 자산의 비율은 조금 낮긴 해요. 왜냐하면 그 30대 미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많지 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 묶여져 있는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지금 아직까지도 뭔가를 건물을 사야 되고 부동산을 사야 되고 이런 게 아직까지 많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동적으로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상 요때보다 50대, 60대 이상 되면은 실물 자산보다는 내가 써야 되는 금융 자산이 많아야지 될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조금 이동을 시켜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비율을 조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또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를 다 둘러서 봤는데 금융자산은 한국은 38.9%가 예금, 묶여놓은 금액을 보시면 되고 31.7%가 저축이나 보장성 보험, 그리고 다른 건 다 안 보이고요. 24.8%가 뭐 다른 기타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크게 보셔야 될 그림이 44.2, 뭐 74.3, 63점, 40점 좀 크기가 다른 전체적인 금융자산보다 구성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지금 퇴직 계좌랑 생명보험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이제 노후 준비를 잘 되어 있는 분들을 나라를 보게 되면은 분포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폭이 퇴직 관련된 노후 준비되어 있는 계좌랑 생명보험에 왜냐하면 이제 뭐 자산을 나중에 뭐 상속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명보험에 관련된 거로 집중을 해서 자산을 구성을 했다라는 거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한국은 예금 좋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보장성 나중에 뭐 상속을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퇴직 관련된 은퇴 이후에 노후에 써야 되는 금액을 그냥 예금으로 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금융 관련된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노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회 구조가 어떤지 현재 내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시간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는 또 은퇴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연령대 그리고 국가별로 금융자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자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는 들어야지 적절할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서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 월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조달 가능 규모를 보게 되면은 57.6%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준비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 가능한 금액을 좀 늘려야겠죠. 그래서 이 월 생활비 369만 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볼 텐데요.
지금 노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게 뭐 아픈 것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걱정인데 이 돈을 내는 것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 은퇴 이전에는 내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50%를 내주고 50%만 내는 거라서 비용의 부담이 별로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이제 변경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 뭐 금융 자산이든 뭐 실물 자산이든 뭐 여러 가지 다 합친 자산이랑 수입을 다 합산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 예전보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되잖아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지금 점차 이제 변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각자 미성년자가 아닌 20세 이후에는 자녀들도 다 분리해서 지역 가입자로 따로따로 뭐 보험료를 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많이 지금보다는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피부양자의 자격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이후의 건강보험료 평생 써야 되는 이 보험료도 어떻게 좀 차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과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비과세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1991년도만 해도 3년 이상만 거치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뭐 이자 소득세 15.4% 외 말고 다른 종합소득세나 다른 세금에서 연계가 안 됐어요. 건강보험료도 연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변화가 왔다가 지금 현재에는 이제 10년 이상 10년 이상을 유지해야지만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이렇게 비과세 변천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그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2년 사이, 3년 사이, 뭐 2, 3년 사이에 이렇게 조건이 계속 바뀌었어요. 비과세가 바뀌었는데 뭐 이제 2001년도, 2004년도, 2013년도 그리고 10년 이상 비과세 혜택이 딱 픽스가 됐을 시점에 봤더니 지금 거의 20년 시점이거든요. 20년 동안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비과세의 혜택이 바뀌지 않을까. 언젠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변천사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기간 동안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이런 비과세 혜택도 바뀌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 준비를 위해선 이런 비과세 혜택이 되는 상품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폭탄을 맞지 않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게 보험 상품 중에서도 연금도 있고요. 요새는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종신보험이긴 한데 그 달러의 한 차익이라든지 수익률을 조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다 보니까 이 연금 상품 또는 종신보험 중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보험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를 제가 좀 볼게요. 한국 금리를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 올라가는 수치가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준금리 자체는 이제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요. 실질 금리를 봤더니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5.1%인데 실질 금리가 뭐 지금 뭐 3점 몇 프로라고 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에 보관해서 아까 우리 한국 뭐 자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이동을 시켜서 노후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인플레이션도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연금이랑 달러 종신보험처럼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루빨리 준비하시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각각이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꼭 바로 지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나의 노후를 직접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자금이 마련 가능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의 요건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든든한 미래를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도움 말씀 주신 김혜정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혜정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선물 같은 보험 전문가 김경아입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소식 준비했거든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서는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늘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지 모르죠. 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곤 하는데요. 2부에서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인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몸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신체 부위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후유장애가 보장이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후유장애라 함은 어때요? 우리가 그 부모님이 만들어준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부분을 죽을 때까지 고스란히 원상태로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뭐 재해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이 다치거나 하면 100% 회복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회복되지 않는 이 부분을 프로테지로 표시를 해서 후유장애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얼만큼의 후유장애를 아니면 어느 부분의 후유장애를 받아야지 과연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장 넓은 범위로 보면요. 뭐 눈이나 귀, 코, 입 아니면은 뭐 척추 골절 아니면은 나머지 팔다리, 팔도 다리도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도 따로따로 이렇게 넓은 범위로 13군데를 몸을 나눠요. 이렇게 해서 각자의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각자 프로테지에 맞춰서 가입한 금액을 곱하여서 지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이나 치매보험이나 뭐 수술비 플랜이나 이런 거와는 격이 다르게 정말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후유장애라는 이 담보 자체를 보장의 최강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각자가 맞는데 우리 몸에 눈은 2개죠. 귀도 2개예요. 그러면 각자 왼쪽 눈, 오른쪽 눈, 팔도 2개죠. 그러면 오른팔, 왼팔 따로따로 각자 다리도 2개잖아요. 그러면 왼발, 오른발 각자 이렇게 각각의 범위에 대한 후유장애를 보장받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처음에는 후유장애가 10%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이 좀 더 심해지면서 프로테지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0% 받았던 게 나중에 50%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갭 차이 40%를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 금액도 굉장히 크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오늘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후유장애 인정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피치 못할 사고나 질병으로 이렇게 걸렸을 때 금방 나오면 좋겠지만 또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이런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까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체 전체를 크게 13군데로 나눴고요. 뭐 장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부위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가입하면 좀 미래가 좀 든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부위별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다리 부분의 장애 분류가 궁금해지는데 다리 먼저 만나볼까요? 네, 다리 후유장애 하면 가장 먼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과연 내가 몇 프로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할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다리는 2개라 2번 받을 수 있는 담보인 거예요. 한쪽 무릎당 20%씩.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기능이 심한 장애 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로 운동 범위가 제한됐을 때 이렇게 제한이 되면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오른쪽 무릎을 한 번 했다. 그러면 2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 무릎만 인공관절을 할까요? 왼쪽 무릎도 하겠죠. 왼쪽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하면 양쪽 무릎 20, 20 해서 40%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 하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당뇨병으로 인한 다른 질병이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 절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2다리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이거는 병 때문에 잃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사고나 재해로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2다리 다니까 100%예요. 한쪽 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을 때는 50%겠죠. 이렇게 각각의 50%를 받던 100%를 받던 이렇게 각각의 프로테지를 곱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리가 좀 짧아졌거나 이런 부분도 다 후유장애라고 표시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후유장애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런 담보를 꼭 미리 준비하시면 많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대퇴부 같은 경우도 뭐 고관절, 엉덩이 수술 이런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허리 안 펴지고 다리 구부러져서 이러신 분들은 거의 고관절 이런 수술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관절 수술에도 프로테지를 나눠서 받으시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도 프로테지를 받으시고요.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리의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률 좀 살펴봤고요. 특히 나이 들었을 때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한쪽 다리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2다리 전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다리에 이어서는 팔이 빠질 수가 없겠죠. 팔은 어떻게 좀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팔도 사람은 2개잖아요. 오른팔, 왼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이렇게 각각의 관절 부분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거나 한다면 2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죠.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보통 무릎 인공관절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선수이거나 아니면은 노동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팔꿈치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각의 20%씩, 20%씩, 40%의 후유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3대 관절 이외에도 손목을 잃었을 때, 한쪽 손목을 잃었을 때 50%, 아니 한쪽 팔목 손목을 잃었을 때는요 50%가 아니고 60%네요. 60%고 두 쪽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10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뭐 많이 다치거나 이렇게까지 뭐 심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 보험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발목 이상의 다리에 절단을 했을 때 100% 받죠.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목 이상의 절단을 양쪽 다 있으면 또 100% 받죠. 그러면 발도 100% 받고요. 손도 100% 받는 거죠. 두 개 다 100%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소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팔도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다리처럼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장기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흉부와 복부에 있는 장기 장애가 남았을 경우 그리고 또 비뇨기나 생식기에도 이런 장애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지급 기준이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흉복부의 장기의 장애, 과연 어떨 때 이런 장기의 장애가 나타날까요?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10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폐, 신장, 간 이식 수술을 하면 75%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 절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위나 대장, 췌장, 간 이런 부분을 절제를 한다면 몇 프로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할까요? 위, 대장 같은 경우는 전절제를 한다면 5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떨 때 절제를 할까요? 암에 걸렸을 때, 위암에 걸렸을 때, 위암에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도 위 전절제를 하시면 후유 장애에 가입한 금액의 50%의 진단비처럼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이외에 또 받을 수 있는, 간도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암 걸리고 간암 걸려도 한 번밖에 진단비를 못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는 위암에 걸려서 위 전절제를 했을 때는 50% 받고요. 간암에 걸려서 간절제를 받으면 또 50%를 또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각각 부위별로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3분의 1 이상의 뭐 간절제를 한다면 뭐 한쪽 폐를 이상 또는 한쪽 신장 일부를 절제를 한다면 이런 건 다 30% 이상의 폐를 전절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암에 걸렸다고 다 전절제를 하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암 걸린 거 이외에 또 폐를 절제할 수 있는 거고요. 간도 강경화 때문에도 절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더 진단비와는 암 진단비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좀 더 많이 자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뇨 생식기 장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당뇨병의 후유증의 가장 큰 부분이 신장 투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신장,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75%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뇨병 진단비라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이 후유 장애에 대한 담보에서는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75%의 후유 장애에 대한 진단비처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난소 같은 경우도 난소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절제를 하셔야지 5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쪽 난소만 살아 있다면 이거는 후유 장애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체크해서 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셨다. 그럼 30%. 그다음에 호흡곤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단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호흡곤란에 의하면 1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장기별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장기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후유 장애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신장 투석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점들도 보장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요즘은 중장년층의 경우 난소나 이런 비뇨생식기 질병을 앓은 후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좀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또 바로 감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각과 청각, 후각에서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얼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죠. 살면서 눈이 안 보이면 눈, 코, 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눈은 두 눈이 다 멀었으면 100%의 후유장애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이면 50%의 후유장애고요. 그런데 아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이 정말 안 보여서 교정 시력이 0.0 이하이면 35%의 후유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귀 같은 경우도 안 들리면 귀는 두 청력을 완전히 잃어도요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8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잃으면 4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귀가 뭐 이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 장애 등급을 후유장애 퍼센티지를 어떻게 내는지 그거는 의사 선생님만 알 문제인 것 같고요. 코 같은 경우도 냄새를 맡는 이 후각 기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얼만큼 냄새가 나는지, 뭐 냄새를 못 맡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하지만 후유장애에서는 인정받는다. 5에서 15%까지 이 후각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시각, 청각, 후각의 기능 장애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삶의 낙중에서 먹는 행위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음식물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하는 행위도 중요하죠.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분류 기준이 좀 적용이 될까요? 네, 씹거나 말하는 기능이 아주 100% 안 되시는 분들, 정말 겨우겨우 물만 넘기시는 분들은요, 100%의 후유장애가 맞습니다. 그런데 미음이나 죽 정도,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1cm 이상의 벌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한 60에서 20에서 60%까지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먹거나 씹거나 말하는 기능 이외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아의 결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개 이상의 치아 결손이면은 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7개 이상 결손 시에는 10%, 14개 이상의 결손 시에는 2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질병 후유장애나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정신장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매예요. 치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뇌 쪽으로 조금만 이상이 생기거나 뭐 약을 미리 먹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러신 분들은 치매보험 가입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하지만 질병 후유 장애에서도 치매를 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입하실 수 없으셨다. 이런 분들은 이런 치매보험 대신 질병 후유 장애로 치매보험을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